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철도망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슈가 이제 곧 다음 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요. 네. 3기 신도시하고 네. 철도망을 한번 연계해 보셨을 때 예.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이 철도망 때문에 조금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3기 신도시가 있을까요? 있죠. 있을 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냐면요. 철도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 특히 네. 이제 건설 예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건설 예산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노선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건설 예산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만 지출하는 부분이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거 외에 뭐 철도와 관련된 여러 운영 예산들, 그다음에 뭐 보존하는 예산들 이런 것 따지면 제가 추정하기로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건설 예산만 한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냥 일반인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정부 예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예전에 서울 자료들을 보면 한 4천억 정도 연간 이렇게 좀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는 그렇게 투입할 여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서울이니까 그만 추가역을 설치한다거나 노선을 좀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일부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법상에 따져 보면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70%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돼야 됩니다. 일반 철도는 100% 정부가 네. 지원하는 거고요. 광역은 70%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30%는 사업 시행자, 특히 이제 지자체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민간은 건설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떤 광역교통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에서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LH거든요. 그래서 LH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 가가 호마다 말 그대로 철도 놓을 거니까 얼마씩 내놔라고 돈을 가져가요. 돈을 따로 내서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분양가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 속에서 아마 돈을 그 분담금에 이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안에 보면 그 안에 광역교통 분담금이라는 게 책정이 될 거고요. 이러한 분담금이 아까 말했던 이런 광역철도 사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든다. 근데 분담금을 500억을 걷었다. 그럼 이제 500억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려면 1,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1km당 1,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는 500억을 걷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LH에서 집행을 하면 되고 나머지 500억 가지고 정부가 350억, 지자체가 150억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3기 신도시의 어떤 철도망 연결을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봐주시면 돼요. 이게 예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대상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신도시의 주요 거점 신도시를 보면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확정이 된 거죠? 네, 됐죠. 네. 그래서 그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뭐 발표가 되기도 했지만 당장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빨라야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10년, 15년. 교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철도가 같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건설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지하 터널로 하다 보면 시간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오금역에서 이어지는 뭐 오륜사거리나 아니면 가밀지구, 그다음에 교산에 한 2개, 그다음에 하남시청까지 연결되는 그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죠. 예산 집행하기도 쉽고 사업 속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장애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호선 연장은 좋게 보셔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9호선 같은 경우 왕숙 2, 왕숙 1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확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뭐 진행은 되겠죠. 네. 진행은 되고 거기에 교통 분담금을 걷어낼 겁니다. 왕숙 9호선 연장에 통해서. 대한 네. 부분도 뭐 GTX 비노선 왕숙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경의선이나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에 대한 역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9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을 다 묶어서 광역교통 분담금을 걷어낼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재 9호선이 그 보훈병원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훈병원에서 그 이제 강일지구라고 그 위쪽에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뭐 동명공원도 있고 이런 약간 위쪽에 서울의 끝단이죠. 거기까지 9-4단계 구간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4단계 구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남양주나
그 하남이나 남양주로 미사 쪽이나 남양주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그 4단계 구간은 얘기 나온 지가 꽤 됐고 예. 착공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예. 그때 세종고속도로한테 밀렸잖아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진도 안 나오고 있죠. 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이런 선제 조건들이 있는 사업 노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거가 반영이 된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참 걸리겠구나. 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한강 밑에 뚫어야 되고 또.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강도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왕숙 구간이 그 원래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은 그 4호선 진접선에 그쵸. 풍양역이라고 있어요. 네. 예, 거기도 이제 진접 2택지 개발 지구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가 도로만, 고가 철도만 지금 하나 보이고요. 현장에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구간도 상당히 길어서요. 거기서 끊겨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9호선 끝까지 가는 시간들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4호선 연장도 지금 곧 개통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예, 신도시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전히 럭키한 거죠. 되게 혜택을 크게 받은 거죠.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건데 그냥 땅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와. 저는 작년 여름부터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창릉역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긴 했는데 그 관점이 뭐였냐면 일단은 노선이 신도시 중심으로 지나간다라는 관점하고 대국역과 연신내역 사이가 한 9km 정도, 10km 정도 돼요. 근데 평균 역광거리 따져보면 도심은 한 4km 정도, 그다음에 도심 외곽은 한 6km, 7km 정도면 무난합니다. 근데 10km면 언제든지 잘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창릉 신도시라는 것들을 있고 그 중간을 관통하고 그 중간을 관통하는 지역이 또 중심 상업지 가로인데 그 부분을 패스할 수 있겠냐? 이거 패스하는 게 오히려 이게 대단한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기는 건데 조만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기동량을 해봤더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니까 또 작년 연말에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추정이나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상당히 상능적 같은 경우는 럭키한 상황. 공사 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2026년에 개통하지 않더라도 1년이나 1년 아니면 좀 더 뭐 1년 차이 정도밖에 크게 차이 안 날 거다. 그리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같이 개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생기는 거고 예, 확정된 겁니다. 확정됐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 계양 가기 전에 그 고양선도 확정인가요? 세전역에서 저기 그 원당 끝까지 가는 거. 그것도 고양시까지 가는 거. 그렇죠. 네. 고양시 입장에서는 확정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그건 예산을 누가 내요? 그거는 이제 도시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60% 대줘야 되고요. 고양시가 40% 내야 됩니다. 재원을 아마 딴 데서 할 수는 없고요. 일부 거기도 창릉지구랑 그 앞에 향동지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교통분담금을 좀 포함했다라면 고양선에 대한 부분을 창릉신도시는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향동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고양선이 그 창릉지구를 관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배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결국 고양시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와 관련된 4차 철도망의 이슈가 몇 가지 있거든요. 3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인천 2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양선 연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잠깐 새끼리인데 이제 고양선 같은 경우도 어제 아마 이제 기사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멘트도 따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예타를 검토할 때는 8천 넘게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복선이고 서해선 연장 선상에서 서해와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중심의 중심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외곽 순환선 개념이 아니고요. 서해와 국가 중심을 연결해주는 이런 일반 여객과 화물도 서해선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이런 신설 노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고 지역에 대한 민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교회선이 단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개량해서 쓰자. 그래서 한 700억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존선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고양시가 좀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건 거예요. 현재 가보시니까 예전에 조사한 자료를 제가 어저께 이제 기사 검토하면서 좀 봤더니 평면 교차 구간이 30개 정도 됩니다. 평면 교차라고 하면 철도와 도로가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상철이니까. 그렇죠. 철도가 지나가면 차단기로 막아줘야 됩니다. 땡땡땡 하면서 우리 길을 막잖아요. 차단 막. 제가 용산을 하기 때문에 잘 알죠. 예. 경인중앙선 때문에. 막잖아요. 근데 요즘에 철도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대 보면 일산은 아무래도 좀 거주 베이스들이 좀 갖추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별로
수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정부 일산 사람이 벗어나면 없죠. 교회선을 타고 올 리도 없고 그리고 교회선이 운행이 많이 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운행이 되지 않으면 또 안 타거든요. 악순환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평면교차에 대해서 또 이거 자가 이용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네. 저걸 멈춰가지고 가뜩이나 신호도 기다리기 귀찮은데 철도까지 기다리다 보면 상당히 상대적 다른 민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운행을 하고여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고양시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미 결정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어떻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야, 이거 재밌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위쪽에 이령역하고 장역 알죠. 거기가 자주 여름 되면 범람을 했던 구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곡이라서 좀 예, 지대가 낮죠. 예, 계곡 옆에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남부 쪽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장흥 유원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 또 철도가 유실되거나 이럴 수 있어서 그러네요. 철도길 그런 부분도 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 좀 참고 이렇게 좀 크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표심과 지역 민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온 거랑 또 진짜 저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 하고요. 일단 지금 산기 신도시 하고 있으니까 창릉하고 밑으로 내려온다. 계양하고 그렇죠. 부천대장. 계양하고 대장지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양지구의 모양을 보면 꼭 ET처럼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ET처럼. 그다음에 창릉지구는 이렇게 구두처럼 생겨서 ET 구도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ET 구도. 그래서 이게 기억을 모양 형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의 특징이 일단은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부 구간은 고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주로 부근은 뭐 일단은 고도 제한과 또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래도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요. 물류센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곡 베이스와 여의도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수요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신도시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됐고 일단 제가 보도된 자료만 생각을 해서 보면 작년 말에 현대건설이 원래 원종 홍대선이었거든요. 그렇죠. 3차 때 발표된 게 원종 홍대선인데 원래 있었죠, 맞아. 좀 더 연장을 해서 대장까지 진행하자. 그 대장 홍대선으로 갔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대장지구에서 나오는 또 분담금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고 이미 이건 3차 때 발표가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4차 때 처음 발표된 것보다 3차 때 언급된 것들의 발표가 상대적으로 정부도 뭔가 좀 허가를 해주기가 수월한 거죠. 3차 때 이미 한번 발표한 거기 때문에 4차 때 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그 시공사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입지를 하신 거고 하겠다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작년 말에 뭐 기사를 보시면 현대나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을 한 걸로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좀 신도시와 물려서 좀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대장지구에서 보면 계양까지는 현재 가는 계획은 아니고요. 대장지구 쪽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원종역 지금 원종 사거리 있는 부근 그다음에 고강동 부천 고강동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좀 화곡에서 강서까지 올라가서 결국 넘어가 가지고 저기 덕은지구, DMC 이런 데는 아예 그냥 교통망이 없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여기 스튜디오까지, 홍대까지 돌아오는 이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노선 라인이 충분히 수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길지도 않다. 그리고 한강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공사비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비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대장홍대선 또한 아까 3호선 연장과 대장홍대선은 좀 속도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천지구가 또 있습니다. 과천지구 세대는 별로 안 돼요. 7,000세대. 7,000세대 좀 넘는 구간이고 그 옆에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 주암지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GTX 신호선 그 과천역에 신호선 과천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와 관련돼서 원래는 당초에 그
과천 위례선이었죠. 그 과천 위례선, 과천 복정선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지금은 원래 그게 경마장역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게 이제는 신호선까지 이제 당겨진 거죠. 더 앞쪽까지. 그것도 3차 때 나온 얘기고요. 4차 때 추가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통과가 되는 거죠. 과천 GTX 신호선역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지고 뭐 경마장역, 그다음에 과천지구, 주암지구, 그다음에 서울 남단에서 세곡동, 내곡동 이어서 거기 복정까지 이어지는 자곡동 다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과천 지역은요 항상 좀 특별하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대장 홍대선과 같은 맥락에서 3차 망 때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 구간은 또 철도망은 좀 부재하기 때문에 또 수서역을 가요. 수서. 와, 수서 가면 또 다 되죠. 쉽게 말하면 과천에 이제 뭐 현재 뭐 과천 청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고위직 공무원이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좀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집은 이제 과천에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근데 뭐 출근할 때 과천에서 그 지하철을 타고 수서역 가서 SRT 타고 또 보면 4차망 철도망 중에 그 오송역에서 그 세종시 그렇죠. 세종까지 연결되고 그 1호선까지 연결되는 반석역까지 대전 1호선까지 또 지하철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SRT 타고 다 지하철 타고 기존에 갔던 버스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겠네요. 조금 이제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과천 위례선도 여러분들 좀 3개 신도시와 생각을 하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하나 또 덧붙이자면 신안산선에 장상지구라고 있어요. 알죠. 거기도 원래는 당초에는요 장내역으로 확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에 그 역 이름을 장하역으로 했었거든요. 나중에 장상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장상지구이기 때문에 협약 변경을 하면서 신안선에 장상역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까 창릉지구처럼 추가된 것처럼 이 장상역도 3개 신도시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거기도 추가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시면 3개 신도시와 일단 철도, 역세권, 노선 이런 것들하고 좀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례 신사선하고 이제 과천선이 다른 거잖아요. 어느 게 먼저 갈 것 같으세요? 위례 신사선이 빠르죠. 빠릅니까? 위례 신사선은 작년에 이미 그 GS 컨소시엄에서 일단은 우선 협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랑 좀 원래 좀 협약 단계에서는 좀 깜깜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발표를 해요. 올 하반기에 이제 시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도시철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원래 기본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가 예산을 좀 보조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이나 광역단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6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40%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위례 신사선과 이제 위례 삼동선이 얘기가 이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이슈와 비슷하게 그 고양선과 서부선 이것도 같이 좀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 곤란하다. 우리는 그냥 서부선이면 된다라고 본 거고 고양선은 이게 웬 말이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 도시철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한 철도란 말이에요. 세전역에서 처음 타는 사람이 그냥 편하게 가고 싶은 거고 말 그대로 서울 사람이 고향을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 경우는 많지만 그래서 서울 시민을 생각하면 굳이 이거를 직결할 이유는 없는 거고 이게 민간 사업으로 하면은 보통 운영권을 한 40년 정도 줍니다. 30년, 40년 후에는 다시 서울시로 귀속이 되는데 그 이후의 관계에서도 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개가 못 가면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토부의 핸들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불편한 거죠. 이것도 서울시 자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안은 그거예요. 만약에 세절선이 그럼 고양선을 좀 평면 교차할 수 있게 최대 환승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정도까지는 고려해서 이렇게 노선 계획을 하겠다 정도지. 그러면 김포선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경전철.
그렇죠. 뭐 9호선 타서 갈아타는 거죠. 이제 그 느낌은 다른 거죠. 네, 갈아타는 느낌은 좀 다른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런 게 관점인 거죠. 그래서 미래 신사선도 이제 미래 3동선도 같은 그 전철을 분명히 같이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면 이제 미래 3동선에 대한 것들도 요 상황에 대한 것과 유사하게 결정이 될 거고, 미래 신사선은 서울 도시철도 사업 중에서 가장 정말 황금 노선입니다. 예, 다른 노선하고 완전히 강남이니까 거기는. 네, 완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그 구간대가 말 그대로 정말 강남의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핵심 노선을 가고,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또 현재 뭐 8호선이라든지 여러 노선이 가긴 하거든요. 3호선, 8호선이. 그런데 또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건 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삼성역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래 신사선의 그 경전철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의 가치가 상당히 클 거다라고 보여져서, 그럼 경전철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짧게만 얘기하면 장점은 타기가 편해요. 네, 깊지가 않아요. GTX는 50m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내려가면 매표를 하고 바로 타니까 좀 조금 이게 좀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바로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지만 말 그대로 뭐 출입구가 별로 없고요. 그렇죠. 너무 편해요. 주변에 상업시설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아침에 몰리면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죠.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혼잡도가 강해서 그런 거는 문제지만 평상시에는 상당히 쾌적하게 그렇죠. 낮에 가면 바로 내려가서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게 경전철이고, 그래서 좋은 부분들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걸 떠나서 노선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것도 지금 이제 미래 트램이 좀 서울시는 고민이거든요. 그거는 일단 돈을 거둔 거잖아요. 거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교통공단처럼 돈을 거뒀기 때문에 안 넣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지. 안 넣으면 문제가 되고, 이제 거기에 상업시설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사람이 유입되거나 동선이 좀 노선 중심으로 몰려다 보면, 그래야 좀 핫도그를 팔아도 하나 팔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놓기를 바라는 거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좋다.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게 좋은데, 만약에 트램이 다니면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좀 일부 막힐 겁니다.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교행하는 부분들, 유모차 타고 막 다녔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굳이 뭐 저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도 그냥 괜찮은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는 이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민간 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도 잘 안 들어오죠. 크게 보조를 안 해주면 안 들어오려고 하고, 서울시가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미래 트램이고요. 그래서 트램이 결정되는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되는 순간 미래 신사선도 같이 같은 선상에서 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미래 신사선은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그러한 협약 이런 건 워낙 좀 깜깜이고, 작년 초반기에 이미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 트램하고 좀 같이 물리고 결정권자가 없었던 거죠. 공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인의 문제만 남아 있고, 기타 세부적인 협약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죠. 2030년은 안 넘어가겠죠.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삼성역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역이 들어올 때 같이 개통하는 걸 보고 지금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삼성역에 다 직결되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해봐야 삼성역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역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30년 정도. 이게 이제 2027년, 28년이잖아요. GTX-A, GTX-C, 미래 신사선 다 물리는 거죠. 다 물려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도 뭐 곧 진행이 될 거다. 그 구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들은 진행할 수 있고, 이미 GS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뭐 사업성 때문에 뭐 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갑자기 결정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얘기지만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도 이것도 올 하반기 때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하반기 때 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 북부 연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삼성역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전제 조건이 생기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근데 거기는 일단 용산까지가 아직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용산 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용산 공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진도는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겠다. 그러면 용산까지 개통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저기 삼성까지 하는 것도 그러면 이건 2030년 이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삼성역까지 가는 구간도 이제 보면 이제 기술적인 걸로 좀 보면요, 신분당선이 지금 무인이거든요.
그렇죠. 엄청 네, 빠르잖아요. 네, 무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GTX는 유인입니다. 유인이고 이런 선로나 이런 조건상에서 보면 신분당선하고 이 GTX-A가 같이 들어가기는 이게 쉽지는 않은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을 같이 쓴다. 그래서 네. 사업성이 높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인과 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섞기가 좀 어렵다. 유인과 무인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안전도. 큰 거죠. 무인이랑 유인이 섞였을 때 이 신호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노선들은 잘 안 돼요, 진행이.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쉬운 노선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그 운행에 대한 운행 혼형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일단 A 노선도 이제 수서역까지는 신설선이에요. 지하 신설선이고 수서역에서는 이후 동탄까지 가는 거는 SRT랑 또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행이 좀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서행이 생겨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GTX는 지금 SRT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신호선 현대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일부 구간에 과천에서 회차한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천역까지는 신설선이에요. 그다음에 과천은 인덕원역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승강장을. 그래서 승강장 폭을 좀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승강장을 활용하고 노선도 그대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4호선호가 또 안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부 구간은 과천행. 그러니까 의정부는 다 간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과천 구간은 일부 구간은 과천에서 회차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서울로 들어가고 그게 한 20% 정도는 과천행일 것 같아요. 야, 이거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네요. 나머지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또 금정역에서는 또 1호선과 만나야 돼요. 맞아요. 경부선과. 가운데가 경부 1선이고 양쪽이 경부 2선이거든요. 경부 1선은 현재 KTX 일반 열차들이 다녀요. 밑으로 가면 화물 열차도 좀 껴있고요. 경부 2선은 전동차, 1호선 전동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GTX 계획을 보면 1선 계획이에요. 1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이거든요. 여기선 또 경부선과 만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구나. 네, 안산은 4호선에서 사당에서 일단 반이 안 오거든요. 맞아요. 50% 사당이기 때문에. 사당행이죠. 사당행이죠,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한 4호선이 한 240대 정도, 한쪽 방향으로 240대 아니는데 한 110대가 사당에서 돌아가요. 그럼 나머지 120대만 가니까 선로의 용량이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안산으로 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때문이 아니고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선로의 안전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선을 혼용하면 아무래도 열차의 또 여러 가지 부담이나 안전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각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과천행, 안산행, 안산 어딘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안산 어딘가 행, 그 다음에 뭐 수원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C노선은 상대적으로 북측 방향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라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재밌네요. 그러면 의정부가 C노선에 대한 혜택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7호선 연장도 또 혜택 있고. 그렇죠. 7호선은 뭐 단선이어서 조금 뭐 그런 게 좀 없는 것보다는 생기는 게 아닐까. 7호선도 확장인가요?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합성역하고 위에 이제 그쪽 옥정지구 바로 밑에까지 거기까지. 옥정지구 같이 좀 애매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통해요, 그건? 그거는 한 7년 잡아야죠. 7년. 이제는 공사 아주 시작 단계니까요. 이제 7년 정도 잡으세요. 이제 막 터프하기 시작하고 이제 밑에 뚫으려고. 그것도 곧 2030년까지는 되네, 그래도. 그 전에 되겠죠. 예. 공사 시작하면. 포천까지 가는 건 확정은 아닌 거죠. 포천은 오래 걸리겠죠, 좀 더. 일단은 옥정 거의 입구까지 가는 것들은 확정이 된 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수도권에서 단선 출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유일할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선이에요? 지금 장암? 도봉산 이후에. 도봉산 이후? 장암에서 위로 올라가는. 장암까지. 지금 이제 장암 종점이잖아요. 올라가는 거. 원래 다 단선이어서 포천도 단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래도 열차가 하루에 한 120대 정도 한쪽 방향으로 운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최소한 지하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120대라고 보면 아침에 5분 간격. 그다음 평상시 10분 간격. 이 경의중앙선은 진짜 참 불쌍한 노선이네, 진짜. 그러면은 하루에 한 18시간 정도 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을
그 서에서는 이제 BTL 사업이거든요. BT5 사업은 오퍼레이팅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BT5 사업이고요. 네. 대부분의 민간 사업은 다 BT5 사업입니다. 네. 근데 서에서는 BTL 사업이에요. 그래서 BTL은 다시 리스를 해주는 거예요. 거죠. 예. 건설을 열심히 해주고 다시 국가나 지방 지자체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결국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행이 이렇게 단순하게 민간에서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수요를 예측해서 운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선로를 감안하고 아마 이거를 할 수 있는 열차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대국수사공사를 지금 대국수사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대구까지 연결은 됩니다. 서해선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열차 시간에 대한 게 아까 120대 자꾸 길어지니까 120대가 안 되면 아무래도 노선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좀 열차를 타실 때요 일반 열차 그러니까 ITX 개념이거든요. 이런 열차의 개념과 전동차,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과는 좀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다, 트리플 역세권이다 하면 항상 지하철 베이스로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여기에 막 일반 열차 다니고 뭐 KTX 그렇죠, 다니고 그렇죠. 막 하면서 막 청량역 10개 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막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막 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는 모든 관점은 전동차, 지하철 베이스로 하셔야 돼요. 환승 가능하고 그런 거죠. 완전히. 그래서 지하철 베이스로 따지시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은 운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은 이게 출퇴근 베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하철 우리가 그 역세권의 의미는 출퇴근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실제로 부산에 갈 일이 일반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비즈니스죠. 예, 일반인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가 자주 다니는 게 별로 그 지역에서 어떤 수요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KTX 여기 들어온다 아니면 뭐 ITX 일반 열차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구분할 때 좀 따로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열차와 일반 지하철은 따로 구분하시고 그 트리플 역세권이다 그럼 지하철 베이스로만 항상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것들 뭐 분양을 뭐 받는다거나 할 때 조심하시고 실제로 그걸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한 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수의 상황들이 좀 의미가 있어야 그 지역이 의미 있는 거고 그리고 역세권은 지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잘 안다라는 건 철도 계획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지역 주변의 상황들 그다음에 그게 어떤 역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게 역세권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좀 더 부동산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철도 하시는 분은 또 철도만 하시고 네네. 부동산 하시는 분은 또 부동산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완전히 진짜 철도 완전히 진짜 제가 만나본 전문가 최고세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철도 계획보다는 철도 계획의 깊이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아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베이스를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그래도 역세권 전문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네요. 예, 아닙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국망 책이 나오긴 하는데 이 책부터 일단 보세요. 수도권 책인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책 보고 반해갖고 모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진작 모실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